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기를 가졌어.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모든 것. 오늘 저는 남편이 비트코인과 부에 집착한 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균열의 시작. 2025년 10월 10일, 부산 해운대 80층 펜트하우스. 자기야, 나왔어. 밤 11시,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80평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통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광안대교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보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현관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네? 우리 애들은? 미나랑 민준이 둘 다 자.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익숙한 스킨 향과 낯선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비싼 위스키 향이 뒤섞여 났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지사장이랑 미팅이 길어져서 피곤하다. 우리도 얼른 들어가서 잘까?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가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지사장과 함께 있었던 행적이 담긴 사진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는 모습, 백화점 명품관에서 여자의 손목에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채워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사진 속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얼굴. 그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 나 뒷조사했어? 미쳤어? 미친 건 당신 아니야? 저 여자 누구야? 누구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의 당황은 온데간데 없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얘기할게. 박서희, 내 여자야. 만나서 뭐 하게?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구두, 우리 애들 유학비, 이 집까지 다 누가 벌어온 돈인데. 당신이 한 게 뭔데? 고작 돈 몇 푼 써서 흥신소나 고용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유망했던 큐레이터의 꿈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심지어 제 이름 석 작가지도 있고 서준혁의 아내 미나와 민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 진짜. 당신, 그 레퍼토리. 당신이 희생했다고? 아니, 당신은 내 돈 보고 결혼한 거고, 난 그냥 내조 잘하는 아내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우리 서로 비즈니스 관계였던 거 벌써 잊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오늘은 서희한테 가봐야겠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산산조각 난 제 인생의 파편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눈물 너머로 아프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만들어준 이 화려한 성 안에서 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여자. 2025년 10월 11일, 부산 해운대 80층 펜트하우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등학생인 딸 미나와 중학생 아들 민준이는 제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잦은 외박과 부부 사이의 냉랭한 기류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어제 남편이 뱉었던 말들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비즈니스, 관계, 그 한마디가 지난 2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고용한 비서나 가정부와 다를 바 없었던 걸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머리핀을 이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가 모르는 통장 여러 개와 법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전부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SJ홀딩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서류들 밑에서 저는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매수인 이름은 박서희였습니다. 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집까지 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계약서와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우리 서희, 오빠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었을 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애들이랑 외식하자.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아마 밤새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응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이혼. 이혼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대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넌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재산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디 한번 해봐.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돈의 성이 얼마나 허술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저는 서재에서 찾아낸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판도라의 상자. 2025년 11월 5일, 부산 해운대 80층 펜트하우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최소한의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 들어와 다른 방에서 잤고, 저는 그런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고, 아이들은 아빠가 주는 용돈을 받아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없는 시간들을 이용해 그가 숨겨놓은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찾아낸 유령 회사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지만 나오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저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친구 민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던 민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야. 내 남편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이혼을 염두에 두고 몇 년 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 민영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정말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야? 아니, 방법은 있어. 내가 찍어둔 사진들 나한테 전부 보내.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남편의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만나는 사람들 사소한 거라도 놓치면 안 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지수야. 독해져야 해. 그날부터 저는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해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항상 노트북에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해 두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가족의 정보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트북 안에는 개인 자산 관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내역,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자금 목록, 그리고 박서희라는 여자에게 4달 송금한 거액의 돈과 선물 리스트까지. 그녀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심지어 그녀 부모님의 아파트까지 그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저는 마지막 파일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파일 이름은 마우드였습니다. 안에는 2장의 비행기 티켓 예매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혁, 그리고 박서희. 출발 날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저와 아이들이 아닌 다른 여자와 지구 반대편에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지옥의 불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자신은 천국으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분노,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는 피눈물이었습니다. 4번째, 거짓의 성. 2025년 12월 24일, 부산 해운대 80층 펜트하우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민준아, 아빠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주는 거야.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사. 미나는 돈 봉투를 받지 않고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출장 가는 거 맞아?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출장 간다고 했잖아. 딸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럼 출장이지. 아빠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면 바쁘게 일해야지. 어른들 일에 자꾸 캐묻지 말고. 그는 어색하게 말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해서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서며 제게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카드값 막아놨으니 애들 데리고 백화점 갈 생각은 하지 마. 생활비는 계좌로 넣어둘 테니 아껴 쓰고.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행기 탔다. 잘 다녀올게.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곧바로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영아, 나야. 그 사람이 떠났어. 알아. 공항에 붙여둔 사람이 보고했어. 박서희라는 여자랑 같이 출국장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기다려. 지금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해. 민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저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SNS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계정에는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담긴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지. To the paradise. 그리고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첫 번째 사람은 써니 파크이라는 아이디의 여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박서희,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My love.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륜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으로 쌓아 올린 성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모든 성은 가장 믿었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의 성에서 이제는 제가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5번째 반격의 서곡. 2025년 12월 25일 부산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 크리스마스 아침 해운대의 80층 펜트하우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의 주인인 남자는 다른 여자와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그 거대한 유령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 머리맡에 엄마 금방 다녀올게. 사랑해 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둔 채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무작정 향한 곳은 부산역 근처의 낡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곳. 창밖으로는 복잡한 도로와 오래된 건물들만이 보이는 작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에서 벗어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아침 9시 약속 시간에 맞춰 친구 민영이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영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 서초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초췌한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지수야. 이제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따뜻한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품속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서희의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유령 회사들의 법인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찍힌 몰디브행 비행기 티켓까지. 민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네. 이 정도면 유책 사유는 명백해.
문제는 재산 분할이야. 내 남편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이 유령 회사들 전부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커. 그럼 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불안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빈손으로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진 않을 거야. 민영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법은 있어. 일단 사람을 붙일 거야. 내 남편이랑 그 여자, 박서희라는 여자 뒤를 밟아서 모든 걸 기록해야 해. 돈의 흐름도 추적하고 내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데려와야지.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양육권 싸움도 만만치 않을 거야. 서준혁 씨 쪽에서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해 올 가능성이 높아. 돈으로 뭐든지 할 사람이니까. 지수야, 지금부터 정말 독해져야 해. 이건 그냥 이혼 소송이 아니야. 전쟁이야. 민영의 말이 심장처럼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물러서는 순간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몰디브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계좌로 1억 보내뒀으니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문자에는 단 한치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민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영은 헛웃음을 치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가 될 거야. 자기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 위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보며 소원을 빌었던 첫눈을 저는 오늘 홀로 이 낯선 호텔 방에서 싸늘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계절이 혹독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전쟁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6번째 보이지 않는 적들. 2026년 1월 1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 몰디브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도 며칠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삐져서 친정에 갔겠지.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은 강남 테헤랄로의 번쩍이는 사무실로 두툼한 소송 서류가 배달되었을 때였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국내 최고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영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민영이 건네준 자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이 고용한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몰디브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준혁과 박서희의 사진, 강남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함께 차를 타고 내리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박서희라는 여자의 뒷조사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델 지망생이었고 여러 명의 재력가들을 거치며 부를 쌓아온 소위 선수였습니다. 내 남편,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어. 회사 법인카드로 매달 수천만 원씩 긁게 해주고 있더군. 명품 쇼핑은 물론이고 피부과 시술 비용까지 전부. 민영의 말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덤덤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미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갈 수가 있어?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새 남자가 생겨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미나야, 그건. 됐어. 듣기 싫어.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우리 생각은 아무도 안 해. 딸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민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내가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들마저 나를 오해하는데. 정신 차려. 김지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서준혁 뜻대로 되는 거야. 넌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 아이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그때 민영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밥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선임한 상대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준혁 대표님의 변호를 맡은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대표님께서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자료 5억에 양육비는 따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이상은 힘듭니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남자가 매미는 조건이 고작 5억이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민영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신 나섰습니다. 장난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희는 소송 끝까지 갈 겁니다. 서준혁 씨가 숨겨놓은 차명, 재산, 세금 탈루 혐의까지 전부 밝혀낼 생각이니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민영의 당당한 태도에 박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헛기침을 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의 상대는 단순히 변심한 남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 그가 속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민영이 흥신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야, 이것 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보고서에는 박서희가
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진단, 현재 3주차 추정, 7번째 악마의 탄생, 2026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 임신 3주차 추정. 그 6글자는 지난 한 달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쌓아 올린 20년의 역사를 지우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자리를 빼앗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민영은 법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여자의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눈빛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영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박서희의 단골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늦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흰색 캐시미어 코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를 살짝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순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교활함과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사모님. 박서희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본론만 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제 두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물론 돈도 좋죠.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서준혁의 아내라는 자리, 그리고 제 아이에게 서준혁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미래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 시대가 변했어요. 조강지처라는 낡은 이름표 하나 붙들고 있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 자리 저한테 넘겨주시고 조용히 퇴장하셔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녀의 입에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안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찬물을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이들을 입에 올려? 물이 뚝뚝 흐르는 얼굴로 박서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꼴사납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곧 태어날 제 아이가 준혁 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텐데 사모님의 그 불쌍한 아이들은 아니고요. 아, 준혁 씨가 그러더군요. 사모님과는 단지 의리로 살았을 뿐이라고. 저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와 저는 곧장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뒤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또 돈 필요해? 당신 사람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여자 임신했다며. 사실이야? 아, 서희한테 얘기 들었나 보네. 그래,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천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물려받을 내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위자료 10억.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천만 원씩 보내줄게. 대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새 출발을 방해하지 말라고. 새 출발. 후계자.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서준혁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지금 통화기 너머의 남자는 돈이 만들어낸 욕망에 눈이 먼 악마일 뿐이었습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당신도 기대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까. 당신이 이룬 그 종이 성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줄게. 당신의 그 소중한 후계자가 잿더미 위에서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나 또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8번째, 균열의 소리. 2026년 2월 5일,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앞.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펜트하우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저는 제 돈으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 낯선 성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로비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1분 1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교복을 입은 미나와 민준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민준아. 제가 달려가 아이들을 불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미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 우리 이제 엄마 같은 거 없어. 미나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얘기 좀 들어줘. 들을 얘기 없어. 아빠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돈 때문에 아빠한테 소송 건 거라고. 엄마가 원하는 게 고작 돈이었어? 우리가 아니라? 딸아이의 비난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거짓말의 성 안에서 아이들이 제 말을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펜트하우스 입구에 멈춰 서더니 운전기사가 내려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 포장지에는 서준혁 회장님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중 하나가 카트에서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아기 침구 세트였습니다. 미나의 시선이 그 상자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허둥지둥 상자를 다시 주워 담는 사이 상자 위쪽에 붙어 있던 카드 한 장이 팔랑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나가 자기도 모르게 그 카드를 주워들었습니다. 카드에는 정성스러운 필기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곧 나올 우리의 보물, 건우에게. 세상 가장 멋진 아빠가. 건우,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는 저와 상자와 카드를 번갈아 보더니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아빠가 엄마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속이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의 성에 단단한 균열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저를 밀어내던 딸아이는 이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준이도 조용히 다가와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성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벽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저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9번째, 트로이의 목마. 2026년 2월 20일, 부산 해운대 근처 오피스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아버지의 성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제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남편의 감시를 피해 비밀스럽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용히 전달하는 작은 첩보원들이 되었습니다. 아빠, 어제도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그 여자랑 통화하면서 싸우는 것 같았어. 돈 문제인가 봐. 아빠 서재에 있는 컴퓨터, 내가 비밀번호 풀었어. 엄마, 옛날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랑 똑같더라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나 봐. 딸 미나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은 듯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빠가 사준 고가의 헤드셋을 낀 채 집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보내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민영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영은 아이들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제 복수심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의 돈과 선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내미는 카드를 받아들고 그 돈으로 제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따뜻한 옷,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 소설책까지. 아이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미나는 아빠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투자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수많은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회계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희는 물론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불법적인 자금 내역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돼. 화면 너머로 파일을 보여주는 미나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의 증거를 넘어 서준혁이라는 남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민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이걸로 끝났어. 완벽한 승리야. 서준혁, 이제 감옥에 가는 것과 빈털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살았던 80층 펜트하우스가 괴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 높은 성을 무너뜨릴 힘은 거대한 자본이나 법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작은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야말로 저 견고한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번째 최후의 만찬. 2026년 3월 1일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 남편에게 마지막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그는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서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약속한 날 저녁, 저는 1년 만에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가사도우미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고 집 안 곳곳에는 박서희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돈 얘기면 변호사 통해서 해. 애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음식만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인 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 얘기 맞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이랑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 저는 민영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해외 계좌 내역과 유령 회사의 회계 장부 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박서희와 당신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 그 증거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이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넘기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후계자는 범죄자의 아들로 태어나겠지. 두 번째, 재산의 80%를 나와 아이들에게 양도하고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이 서류들은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야.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준혁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아, 아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딸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파일, 지금 내 친구 수십 명한테 전송 예약 걸려 있어. 내가 10분 안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인터넷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선배 아빠 메일로도 자동으로 넘어갈 거고. 어떻게 할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녹음했어.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도 회사도 다 자기 아들한테만 줄 거라고 말하는 거 전부 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가족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의 성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존재들에 의해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최고급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은 이제 그의 죄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판사는 바로 저와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택해, 서준혁. 당신의 제국이야. 아니면 당신의 지옥이야?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적들. 2026년 1월 1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 몰디브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도 며칠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삐져서 친정에 갔겠지.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은 강남 테헤랄로의 번쩍이는 사무실로 두툼한 소송 서류가 배달되었을 때였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가압류 신청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국내 최고의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영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민영이 건네준 자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이 고용한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몰디브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준혁과 박서희의 사진, 강남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함께 차를 타고 내리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박서희라는 여자의 뒷조사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델 지망생이었고 여러 명의 재력가들을 거치며 부를 쌓아온 소위 선수였습니다. 내 남편,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어. 회사 법인카드로 매달 수천만 원씩 긁게 해주고 있더군. 명품 쇼핑은 물론이고 피부과 시술 비용까지 전부. 민영의 말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덤덤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미나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갈 수가 있어?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새 남자가 생겨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미나야, 그건. 됐어. 듣기 싫어. 엄마도 아빠랑 똑같아. 우리 생각은 아무도 안 해. 딸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민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내가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들마저 나를 오해하는데. 정신 차려. 김지수,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서준혁 뜻대로 되는 거야. 넌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 아이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그때 민영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밥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선임한 상대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준혁 대표님의 변호를 맡은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대표님께서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자료 5억에 양육비는 따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이상은 힘듭니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남자가 매미는 조건이 고작 5억이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였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민영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신 나섰습니다. 장난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저희는 소송 끝까지 갈 겁니다. 서준혁 씨가 숨겨놓은 차명, 재산, 세금 탈루 혐의까지 전부 밝혀낼 생각이니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민영의 당당한 태도에 박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헛기침을 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의 상대는 단순히 변심한 남편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돈, 그가 속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민영이 흥신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야, 이것 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보고서에는 박서희가 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진단, 현재 3주차 추정, 7번째 악마의 탄생, 2026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 임신 3주차 추정. 그 6글자는 지난 한 달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쌓아 올린 20년의 역사를 지우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자리를 빼앗을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민영은 법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여자의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눈빛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영의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박서희의 단골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늦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흰색 캐시미어 코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띄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를 살짝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순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교활함과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사모님. 박서희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본론만 하죠.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제 두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물론 돈도 좋죠.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서준혁의 아내라는 자리, 그리고 제 아이에게 서준혁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미래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 시대가 변했어요. 조강지처라는 낡은 이름표 하나 붙들고 있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 자리 저한테 넘겨주시고 조용히 퇴장하셔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녀의 입에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안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찬물을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이들을 입에 올려? 물이 뚝뚝 흐르는 얼굴로 박서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꼴사납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곧 태어날 제 아이가 준혁 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텐데 사모님의 그 불쌍한 아이들은 아니고요. 아, 준혁 씨가 그러더군요. 사모님과는 단지 의리로 살았을 뿐이라고. 저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와 저는 곧장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뒤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또 돈 필요해? 당신 사람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여자 임신했다며. 사실이야? 아, 서희한테 얘기 들었나 보네. 그래,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물려받을 내 후계자라고.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위자료 10억.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천만 원씩 보내줄게. 대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새 출발을 방해하지 말라고. 새 출발. 후계자.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서준혁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지금 통화기 너머의 남자는 돈이 만들어낸 욕망에 눈이 먼 악마일 뿐이었습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당신도 기대해.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테니까. 당신이 이룬 그 종이 성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줄게. 당신의 그 소중한 후계자가 잿더미 위에서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나 또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8번째, 균열의 소리. 2026년 2월 5일,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앞.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펜트하우스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저는 제 돈으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 낯선 성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로비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1분 1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교복을 입은 미나와 민준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민준아. 제가 달려가 아이들을 불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미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 우리 이제 엄마 같은 거 없어. 미나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얘기 좀 들어줘. 들을 얘기 없어. 아빠가 다 말해줬어.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돈 때문에 아빠한테 소송 건 거라고. 엄마가 원하는 게 고작 돈이었어? 우리가 아니라? 딸아이의 비난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빠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거짓말의 성 안에서 아이들이 제 말을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펜트하우스 입구에 멈춰 서더니 운전기사가
내려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카트에 실었습니다. 최고급 백화점 포장지에는 서준혁 회장님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중 하나가 카트에서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아기 침구 세트였습니다. 미나의 시선이 그 상자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숨을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허둥지둥 상자를 다시 주워 담는 사이 상자 위쪽에 붙어 있던 카드 한 장이 팔랑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나가 자기도 모르게 그 카드를 주워들었습니다. 카드에는 정성스러운 필기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곧 나올 우리의 보물, 건우에게. 세상 가장 멋진 아빠가. 건우.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는 저와 상자와 카드를 번갈아 보더니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아빠가 엄마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속이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의 성에 단단한 균열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저를 밀어내던 딸아이는 이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준이도 조용히 다가와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성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벽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저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9번째, 트로이의 목마. 2026년 2월 20일, 부산 해운대 근처 오피스텔.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아버지의 성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온전히 제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남편의 감시를 피해 비밀스럽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용히 전달하는 작은 첩보원들이 되었습니다. 아빠, 어제도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그 여자랑 통화하면서 싸우는 것 같았어. 돈 문제인가 봐. 아빠 서재에 있는 컴퓨터, 내가 비밀번호 풀었어. 엄마, 옛날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랑 똑같더라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나 봐. 딸 미나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마지막 존경과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은 듯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빠가 사준 고가의 헤드셋을 낀 채 집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보내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민영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영은 아이들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제 복수심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의 돈과
선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내미는 카드를 받아들고 그 돈으로 제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따뜻한 옷,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 소설책까지. 아이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미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미나는 아빠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투자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수많은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회계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희는 물론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불법적인 자금 내역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돼. 화면 너머로 파일을 보여주는 미나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의 증거를 넘어 서준혁이라는 남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민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이걸로 끝났어. 완벽한 승리야. 서준혁, 이제 감옥에 가는 것과 빈털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살았던 80층 펜트하우스가 괴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 높은 성을 무너뜨릴 힘은 거대한 자본이나 법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작은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야말로 저 견고한 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번째 최후의 만찬. 2026년 3월 1일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통해 남편에게 마지막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그는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어서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약속한 날 저녁, 저는 1년 만에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가사도우미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고 집 안 곳곳에는 박서희의 것으로 보이는 화려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돈 얘기면 변호사 통해서 해. 애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음식만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인 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 얘기 맞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이랑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 저는 민영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해외 계좌 내역과 유령 회사의 회계 장부 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박서희와 당신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 그 증거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택지를 줄게. 첫 번째, 이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넘기고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후계자는 범죄자의 아들로 태어나겠지. 두 번째, 재산의 80%를 나와 아이들에게 양도하고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이 서류들은 영원히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거야.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준혁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아, 아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딸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파일, 지금 내 친구 수십 명한테 전송 예약 걸려 있어. 내가 10분 안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인터넷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선배 아빠 메일로도 자동으로 넘어갈 거고. 어떻게 할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내가 다 녹음했어.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집도 회사도 다 자기 아들한테만 줄 거라고 말하는 거 전부 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가족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의 성이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존재들에 의해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최고급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은 이제 그의 죄를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판사는 바로 저와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택해, 서준혁. 당신의 제국이야. 아니면 당신의 지옥이야?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발췌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의 성, 이혼 전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부, 배신, 그리고 아주 치밀한 복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배경도 아주 화려해요. 부산 해운대 초고층 펜트하우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부부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오늘 살펴볼 이야기 속에는요,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 애정 문제를 넘어서는 지점들이 많아요. 돈이라는 게 관계를 어떻게 좀 비틀어 놓는지, 또 아주 극단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 돈의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이라든지 증거 수집, 또 법적 다툼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 개인의 그 심리 변화랑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예요. 특히 그 돈의 성이라는 제목처럼요. 부와 성공이라는 그 성 안에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어떻게 스스로의 어떤 오만함,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몰락하는지 그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와 관계의 역학, 그리고 배신에 대한 대처 전략까지 아주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지수 씨가 20년간 정말 헌신했던 남편이죠. 서준혁의 외도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서로 비즈니스 관계였던 거 벌써 잊었어? 라니요. 이건 변명 수준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드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도 사실 자체보다도 이 비즈니스 관계라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황하기보다는 아주 냉소적으로 관계를 딱 규정짓잖아요. 이걸 보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거나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를 정말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짐작하게 돼요.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지난 20년의 세월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겠네요.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충격 속에서 이제 지수 씨가 남편 서재에서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연녀 박서희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여러 유령 회사 서류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다정한 메모, 사랑해 라는 단어가 이게 더 큰 배신감을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편은 이혼 요구에 빈손으로 내쫓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 지수 씨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 은닉, 그리고 기망행위로 이어집니다. 유령회사 서류는 명백히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고요. 고가의 선물들, 또 다정한 메모는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인 관계와 투자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가족에게는 좀 인색했던 애정을 다른 곳에 쏟는 모습, 이게 남편의 이중성, 기만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지수 씨는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호사 친구 민영의 조언을 듣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첩보원처럼 남편의 흔적을 막 쫓기 시작해요. 영수증 확인하고 차량에 녹음기 설치하고 그러다가 남편 노트북이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점이 비밀번호가 아이들 생일 조합이었다는 거. 가장 은밀한 비밀을 가장 가까운 가족 정보로 짓기를 했다.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전형적인 오만함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비밀이 절대 탄로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과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어떤 부속물처럼 여기는 그런 무시, 이게 결합된 결과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정보가 사실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보안의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허술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가족에 대한 정보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올 어떤 단초가 되는 거죠. 그 노트북 안에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비밀 계좌들이죠. 해외 조세 피난처, 그러니까 세금 회피하기 좋은 곳으로 빼돌린 자금 목록들, 내연녀에게 준 선물 리스트, 고급 외제차, 다이아몬드, 심지어 내연녀 부모님 아파트까지?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내연녀랑 몰디브 여행 계획, 심지어 회사에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떠난 뒤에 SNS에 버젓이 투 더 패러나이스라는 글이랑 비즈니스 석 사진을 올려요. 근데 거기에 내연녀가 또 my love,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요. 이건 뭐 단순히 자랑하는 걸 넘어선 행동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뭐 대놓고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심리적 공격이자 자신의 승리 또 통제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신이 구축한 그 돈의 성 안에서 완벽한 안전을 느끼면서 뭐 도덕적 비난이나 관계 파탄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겁니다. 아, 정말 대담하네요. 네, 이런 공개적인 기만 행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그냥 완전히 짓밟으려는 그런 의도까지 엿보이는 거죠. 이쯤 되니 뭐 지수 씨 분노가 정말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결국 크리스마스에 남편이 몰디브로 떠난 사이에 지수는 펜트하우스를 나옵니다. 변호사 친구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1억 보냈으니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이것도 진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태도. 그 연장선상이네요. 네, 그렇죠. 관계 파탄마저도 돈으로 그냥 무마하려는 시도죠.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부를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1억이라는 액수 자체도 뭐 그의 재력을 과시하는 거지만 동시에 아내의 감정이나 상처를 그냥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아주 비인격적인 처사로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됐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자는 또 역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수는 이제 이혼 소송이랑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남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고 아내 카드 정지시키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아이들에게 엄마가 새 남자가 생겨서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와, 심리전까지 동원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의 양상이 확 달라집니다. 법적 다툼과 동시에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거죠. 남편은 자신의 그 우월한 자원, 뭐 돈이나 법률 자문 같은 걸 이용해서 아내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내를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네요. 네, 이게 고액자산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종종 나타나는 전략이기도 해요. 자녀를 볼모로 삼아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성대 변호사는 위자료 5억이라는 정말 모욕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 박서희의 임신 3주차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아니 500억대 자산가가 제시한 5억이라니 이건 정말 아내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렇죠. 5억이라는 금액은 지슬 씨의 그 20년간의 기여와 희생을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임신은 법적으로는 물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지수 씨를 거의 극한으로 몰아넣는 결정타가 될 수 있죠. 네. 기존 관계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공식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수 씨가 직접 내연녀 박서희를 만납니다. 그런데 박서희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당당해요. 사모님 자리랑 아이 상속권을 원한다. 남편이 자기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격분한 지수가 물을 뿌리는 장면이 이어지고요. 아, 그 장면. 네. 이후에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이를 후계자라고 칭하고 10억이랑 양육비를 줄 테니 그냥 사라지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지수의 그 유명한 독백이 나오잖아요.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나 또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이 심경 변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뭐랄까 생존과 복수를 위한 자기 변혁의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연녀의 그 덩당함, 남편의 후계자 발언,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그 태도, 이게 지수 안에 혹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미련이나 어떤 인간적인 연민, 이런 것마저 완전히 소멸시켰을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깨달음 끝에 상대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에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되겠다는 게 감정적인 폭발이라기보다는 냉철한 전략적 선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악마가 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수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아이들이 아빠 거짓말에 속아서 엄마를 좀 냉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펜트하우스로 배달되는 아기 용품들, 그리고 우리의 보물 건우에게라고 적힌 아빠 카드를 아이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이 장면이 정말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거짓말과 기만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아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나 아버지의 심리전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 편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에서 집안 상황 전달하고 딸 미나는 아빠 컴퓨터랑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데 성공해요. 오래된 와이파이 비밀번호 덕분에. 하하, 그렇죠. 아들 민준이는 대화를 녹음하고요. 심지어 아빠 카드로 엄마한테 필요한 물건 사다 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오만함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는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만함의 함정이 또 반복되는 거죠. 쉬운 비밀번호를 계속 쓰고 가족 앞에서 중요한 정보를 그냥 무심코 노출하고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과신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서 아버지의 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와 가깝고 볼 수 있죠. 트로이의 목마. 비유가 딱 맞네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를 보호하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네. 결국 딸 미나가 투자 계약서로 위장된 결정적인 파일들을 찾아내죠. 그 안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러니까 숨겨둔 비밀 자금 내역, 세금 탈루, 심지어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와. 남편을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이 증거들은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단순 이혼 소송의 유책 증거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탈세, 뇌물, 이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증거들이니까요. 이제 지수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의 사회적 생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군요. 네, 극적으로 역전되는 거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수는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를 제안하고 1년 만에 펜트하우스로 향하죠. 여전히 오만한 남편에게 지수는 차명 계좌 증거 일부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선택지를 주죠. 모든 걸 폭로하고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재산 80%랑 양육권을 포기하고 사라질 거냐. 아, 긴장감이 엄청나네요. 분노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 순간 딸 미나가 휴대폰 속 비자금 파일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아들 민준이는 불리한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가족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되었음을 깨닫는 장면이죠. 네,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내의 그 치밀한 계획과 정보 수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수행한 역할이 딱 결합되어서 남편을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가 평생 쌓아올린 그 돈의 성은 참 역설적이게도 돈이 아니라 그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했던 가족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의 몰락은 끝없는 오만함, 또 불법적인 부의 축적 방식,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경시한 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화려했던 식탁이 이제 차가운 법정이 되고 지수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선택해, 서준혁. 당신의 제국이야, 아니면 당신의 지옥이야. 와, 정말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돈의 성, 이혼 전쟁 속 지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와 배신 그리고 복수의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해자였지만 냉철한 전략가로 변모하고 또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반격에 성공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이겼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부와 성공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 또 극한 상황에서 정보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배신이라는 그 깊은 상처가 한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돈의 성이라도
어떤 인간적인 가치나 연대의 균열 앞에서는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요. 네, 특히 그 오만함과 방심이 어떻게 파멸을 자초하는지에 대한 경고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수 씨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처절한 싸움 끝에 얻는 그 결과가 과연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